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사건 처리반 시간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사건 처리반원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법이 판결한 만 15세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인 남성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는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에서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가해자인 군인 A 씨가 만 15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 A 씨는 성적 학대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가해자 A 씨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원시민 고등군사법원은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며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에선 만 15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원 MC 장원이었습니다. 예, 원심이 군사법원이니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지금 대법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1심, 2심은 군인 신분을 하더라도 이제 군인 신분이니까 1심, 2심 고등군사법원까지 가지만 3심은 모든 국민이 다 대법원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아동이 피해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정확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직업군인일 가능성과 당시에 이제 의무 복무 중간이지만은 의무 복무가 정지되는 상황 두 상황을 가정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면은 2심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다시 군사법원으로 갑니까? 예,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미성년자니까 그것도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은 없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히 연령과 성관계했다는 점만을 토대로 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고 보았고, 이 아동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적 학대 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보호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만 15세니까 뭐 우리 나이로 하면 16, 17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학대에 해당한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까? 네, 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판단할 때 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고요. 이 아동 자신이 설령 동의했더라도 아동 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다거나 아동 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에 동의를 했더라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예. 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동의하에 성관계했으면 학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예. 조금 복잡한 부분이 예. 있는데요.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고요. 예. 근데 그것이 올해 5월부터 16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그 딱 중간에 있는 겁니다. 예. 2017년도의 법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일 때고 예. 지금 판결 나는 대법원 판결 시점은 16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게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법은 만 13세 미만이면은 이거는 강간으로 처벌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걸 되는 지금 거죠. 만 16세로 높였단 말이죠. 높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1심의 검사도 성적인 부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학대 행위로 기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엄격하게 나이 기준으로 봤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마린보이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성인과 그 미성년자의 관계가 아니고 만약 미성년자끼리의 관계였다고 하면 그러면 의제 강간이 되느냐? 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13일 미만만 의제강간죄가 됐는데 그것의 3호 조항으로 돼 갖고 13세에서 16세 사이에서는 그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하는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한다. 이런 형태로 바뀐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그 가해자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는 SNS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넌 이제 내 평생 노예야. 나를 차단하거나 익집하는 순간 바로 전국구로 퍼지는 것이다. 라고 보내면서 이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성착취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가해자는 계속해서 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면서 급기야는 이 피해자를 이 강간할 의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협박은 유죄, 이 강간 미수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위계의 의미를 정확히 대법원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2심에서는 엄격하게 본 겁니다. 흔히 말하는 협박과 강간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2심에서 봤고 대법원은 그것이 어쨌든 위계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일종의 그루밍이라든가 아니면 위계의 어떤 폭넓은 확대 이것을 예.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이죠. 아니 협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고 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폭력으로.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13세에서 16세로 옮겨졌다,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번에 경찰청에서 문신 있는 사람도 경찰이 될 수 있다고 개정을 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문신 있으면 경찰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자를 갖고 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문신 크기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시험관이었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흉터인지 문신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자료 갖고 재갖고 하는데 이제 규정 자체가 엄격해진 거죠.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신이 있다가 지웠던 흔적이 있어도 좀 불이익을 받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젊었을 때 요즘은 또 타투가 유행이기도 하니까 네. 했다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나 경찰 공무원이 돼야겠다. 네. 이런 꿈을 가지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꿈이 있으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네. 열심히 지어갖고 그걸 몇 번을 수술해서 다시 경찰을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타투는 하는 비용보다 이 지우는 비용이 더 네. 비싸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이게 아직 우리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법에 아직 이 문신 타투는 네. 의사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불법이단 말이죠. 그렇죠. 의료 행위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거 개정안을 지금 준비한다고 하던데 좀 현실을 못 따라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목에도 하고
허리에도 하고. 네,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선타 후뚜맛이라고. 예. 일단 타투하고 부모님께는 후에 두드려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제로 주변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패션 타투라고 하죠. 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타투한 경우를 많이 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에게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실제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일반인은 상관없는데 네. 또 다른 공무원이 모르겠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번에는 저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예, 예, 예. 초등학교 교사가 과연 심한 문신을 해도 되느냐? 이걸로 또 논쟁이 붙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복을 입고 그런데 왼쪽 팔뚝에 네. 그 뭐 흔히 말하는 사랑, 하트 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요즘에 누가 않느냐.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찰의 다수의 경찰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데 예. 사회가 변화됐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될 수 있는 개정안 문신이 있어도 네. 됐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제가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 둘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셋째, 특정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넷째,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서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이제는 신체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긴 한데 기준이. 네. 많이 그럼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는 레인저 같은 거 이제 보시죠. 네. 특수부대 이런 예, 마크 같은 예. 경우. 그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 경찰 특공대 이런 사람들이 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괜찮다? 부분. 예, 예. 그럼 그거의 기준은 뭐냐? 그게 여기에 뭐냐면 해골 그려져 있고 네네. 특수부대 있는 그거는 혐오가 아니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정확한 제가, 기준을 만든다는 게. 어제 밤에 사보타지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미국 경찰들인데 네. 뭐 다 온몸이 다 문신이에요. 미국은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예. 우리는 좀 안 된다. 국민 정서상. 그런 것 미국도 같은데. 주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주는 사실 이 옷 바깥으로 제복 바깥으로 문신이 노출이 되면 경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허용이 되는 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최근에도 한국 경찰에 응모해서 이것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이 기존에는 지원자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탈락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 문신으로 신체 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15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까지는 시술의 동기, 의미 그리고 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부터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노출 여부로 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상훈 교수는 문신이 없을 것 같고. 네, 네. 뭐 경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네. 장원 씨는 어때요? 저는 그 아버님이 듣고 있어가지고 눈썹 문신 했고요. 예. 예. 눈썹 문신은 뭐 미용이니까. 사실 그것도 불법 시술입니다. 눈썹 문신도 사실 같은 문신의 범주로 들어가니까요. 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관련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발목에 있었던 그런 그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경찰의 수험생들의 어떤 온라인 네. 사이트나 이런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부분인데도 시민들한테 약간의 뭐 일종의 혐오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불편함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게 보수적으로 봤던 거죠.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네. 보수적이네. 근데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껏 허용이 안 됐지만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이 소방관 파이터 윤호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소방관이자 격투기 선수인데 그 가슴에 타투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동생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동생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많이 있어서 동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슴에 타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소방관으로서 복무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시합에서 이긴 파이트머니를 독거노인과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조금 공무원이
문신을 해도 되느냐라는 식의 이제 안 좋은 댓글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소방 공무원은 크게 이제 제재를 받지 않고 좋은 이런 뜻으로 동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소방관 같은 경우 이 불을 끄다가 이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슴에다가 이 장기 기증 의사를 몸에 새긴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제 블러드 타입과 함께 가슴에 그런 내용을 좀 의미를 담아서 이 타투를 하는 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법이 빨리 현실과 좀 따라가야 된다. 지금 사실 뭐 우리 주위에 마사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거든요. 시각 장애만 원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엄연히 있는데 지금도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MC 장원도 눈썹 문신 했으면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대부분의 또 여성분들도 미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그분들도 과연 불법인가? 그래서 빨리 네. 이거는 좀 법을 좀 고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 들고. 장원 씨 코수염은 문신 아니에요? 이거는 오롯이 다 100% 제 털입니다. 예. 매번 비슷해요, 세서 예.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이. 네, 매일 아침 다듬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코스튬 있는 사람들이 좀 비위생적일 거라는 선입견들을 갖고 계신데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이 기장을 맞춰가지고 자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길이를 맞춰서.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좀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어떤 그 보수적 네. 생각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아무래도 대민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는 직업이고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런 거부감이나 거리낌 없이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타투가 노출되거나 이러면 좀 거부감이 좀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정서에 최대한 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난주에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하는 건 코너 속의 코너 미제 사건 처리반 뭡니까 이거? 네, 이 우리 반장님께서 사실 이 대한민국의 넘버원 프로파일러 아니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의성에 맞는 사건들도 처리를 좀 해야겠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도 하나씩 해결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미제 사건이란 건 말 그대로 끝이 안 난 해결이 안 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많다고 글쎄요. 공소시효가 끝난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이제 미제 사건은 정의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있는데 이런 사건, 의문사라든가 범인은 잡혔는데 사실은 이춘재 8차 사건처럼 엉뚱한 범인이어갖고 사실은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 그러니까 포괄적인 미제 사건의 영역이 있고요. 경찰이 주장하는 미제 사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위에서 미제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살인 미제 사건은 272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청마다 몇 건씩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이제 있을 때 없을 때나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여기 있을 때는 이미 사라진 사건이니까 미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이미 그러니까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체가 발견되긴 유골이 발견됐죠. 예. 다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소시효는 이미 끝이 났고 이건 그냥 미제 사건으로 사라진 사건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각 경찰청마다 또 미제 사건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체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미제 사건 전담반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나눠서 하는 나눠서 거고 합니까, 그게? 예. 실제로 이제 이 끝난 사건과 안 끝난 사건이 왜 같이 중요하냐면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범인이 이쪽 사건 되고 이쪽 사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벌써 30년 가까이 된 사건이네요. 네, 이 사건은 1991년 이 와룡산에 도룡뇽 알을 잡으러 간 9세에서 13세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예, 경찰은 와룡산 일대 연 인원 32만여 명을 투입해서 수색을 벌였으나 이 소년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와룡산에서 두개골 손상 등 이 타살의 흔적이 있는 실종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지만 지금까지도 실종, 사망 경위 등은 규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때 실종된 그 아이들이 사실은 MC 장원 씨 또래 친구들입니다. 지금 그대로 자랐다면은 MC 장원처럼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5명의 친구가 사라졌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못 찾은 것도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인력을 경찰이 투입해서 산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못 찾았는데 2002년에 발견됐어요. 그 산에서. 예. 그러면 거기서 범행지인지 유기지인지 이거부터 나눠야 되고 그럼 그때 두개골에 있는 명백한 타살의 흔적. 네. 이게 3날 자국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 근데 그거 있으면서 왜 수사가 안 됐는가? 이 부분 그리고 기록은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다시 복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그때 그래서 여러 가지 설리 있었습니다. 또 뭐 미군들이 사격 연습하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야? 고발 사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6월은 또 어떤 일부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백히 그 이 오른쪽에 3날 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그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네. 그럼 왜 그게 수사가 안 됐을까? 이런 부분도 규명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아직도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은 뭔가 아직도 증거는 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 화성 이제 화성 연쇄살인사건 부르면 안 되죠. 이춘재.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이것도 영구 미제로 남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증거 분석으로 예. 밝혀졌죠. 그러면 교수님 볼 때 어떻습니까?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언젠가는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증거만 엄격히 분석을 하고 당시 기록만 재조합만 한다고 하면은 단서는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영구미제 사건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력 자체가 너무 미약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사건은 사실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투입해야지 해결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투입하기에는 지방청의 인력이라든 이런 부분이 네. 사실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